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라든가 전해액 쪽이 그 소재 쪽에서는 탑픽이 됐고 바인딩 계약은 없지만은 이제 중국 업체를 그걸 대체하는 게 이제 이쪽 전해액 쪽이 빠르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아디가 뭐 국내 진출한다던가 비아디 때문에 어떤 뭐 얘들 무서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한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영업부장이신 이창원 부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됐나요? 그래서 네, 부장님이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와서 아, 네. 구독자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네, 좋은 뷰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매주 제가 확인한 게 이제 목요일, 네네.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놓고 하는 네네. 걸로,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일단 약속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채널에 이창환 부장님이 이제 자주 나와 주시니까 정말 좋은 그 인사이트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채널과 한번 커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자, 한 달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2차전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도 몇 가지 또 나오고 있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7년부터 해서 2032년까지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뉴스를 좀 정해왔고요. 3월 21일자 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미국 항공보호청에서 그 차량 배출가스 기준안 강화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안에 대해서 그 지난해 4월 달에 환경보호청에서 그 EPA죠.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것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 아마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UAW에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로 감소를 우려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기존에 이제 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그 배출가스 허용량을 점진적으로 속도를 줄인 다음에 2030년보다 이보다 좀 빠른 속도로 축소하겠다라는 그 골자인데 그게 반영이 됐고 기존에는 2032년도에 67%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에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의 예상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3년간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 빠르게 속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2032년을 가게 되면은 56%니까 대략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긴 거고요. 기존과 약간 달라진 점은 이게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신차의 판매 비중을 전기차 56%,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하이브리드가 3% 구성이 돼서 이게 지금 그전에 없던 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367%보다 다소 조건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배출가스 허용장 기존안과 최종안인데 요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으로 변화가 생겼다라만 보시겠고 다음 걸 보면은 그 기존 안에는 기존에 이제 지난해 4월 12일에 이제 그 탄소 배출 감축 규정을 이제 환경보호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1마일당 배출가스를 13%까지 이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13%를 감축하지 못하면 과징을 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32년까지 시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7.6%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데는 9%로 나와 있는데 일단 7.6인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여기 이제 32년까지 56%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13%, 아니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까지 낮춰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비율은 이제 29%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합친 비중이 16% 정도거든요. 사실 방향성 자체는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이제 친환경차로 가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랑 플러그가 포함됐다는 것 뿐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런 새 규정을 통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공기질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경보호청의 이 규제가 그 안이 이 미국 에너지부 연비 규정과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의 연비 규정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부에서 그 전기차 연비 환산 기준을 완화를 한 거고요. 그전에 이제 그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연비를 이게 같이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연기관차는 기름을 쓰는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그 환산을 조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비를 내연기관 연비를 전환할 때 기준되는 이 환산 개수, 요거를 현행 그 1갤런당 82kWh에서 2030년까지 1갤런당 29 그 킬로와트시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요게 기존에 보다 좀 낮춰준 거예요. 요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요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요 카페라고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가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충족하지 못하면 연비의 일정 금액을 곱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6월 달에 스텔란티스가 2억 3,350만 달러, GM이 1억 2,820만 달러 벌금을 물어서 이게 대략 금액이 4,700억이에요. 실제 부과가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뭐 2032년까지 완성차 3사가 그 미국의 대표 3사가 100억 달러까지 벌금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벌금 부담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OEM 업체들,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간을 좀 벌어준다고 보는 거죠. 한 2년에 3년 정도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는 그런 평가인데, 단순하게 이제 다시 뭐 내연기관차를 간다던가 전기차 시합 못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전기차 비중이거든요. 신차 비중이 2027년도에 36%, 2030년도에 60%, 2032년도에 67%인데, 근데 최저안이 2032년도에 56%고 2030년 44%인데 2021년 9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도에 신차 비중을 50%로 명령한 게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2030년 60% 이게 너무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보다 좀 완화됐던 게 50% 정도인데 거기서 완화 정도고요. 지난해 이제 7.6%니까 기존 안에 2032년까지 한 9배 정도 그 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정안은 한 7, 8배 정도 성장하는 거니까 배출가스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이게 전기차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있지만은 좀 더 달성 가능한 현실성 있는 안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냥 9배 성장할게 8배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아래법 그 보조금 수량 그 모델 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래법으로 인해서 이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43개 차, 43종 차가 올해 연초만 해도 19개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1월 말부터 그 폭스바겐 ID4죠. 그게 추가가 되면서 2월 달에 27개에서 최근에 36종까지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이제 늘어났고요. 3월 둘째 주부터 특히 요 GM 쪽 모델, 블레이저랑 이코넉스 쪽이라든가 혼다 모델이라든가 향후에 그 GM 얼텀셀즈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모델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일부 보조금 수령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델 수는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여기 36종인데 여기서 더 증가하겠죠. 아마 지난해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증가율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추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6종을 다 표시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 위주로 모아놨는데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WTO에다가 미국 제소를 했습니다. 그 IRA법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제소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WTO 상소 기구 자체가 미국이 그 상소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이콧하면서 기능 자체가 이제 마비됐고 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방중하기 전부터 지금 중국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 덤핑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을 교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제재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지금 오히려 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아래법 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전기차 시즌은 더 잘 팔릴 것이고 기존에 이 배출가스 규정안이 좀 완화된 거는 그래도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성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달성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UAW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 입장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재무 부담을 더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쪽 대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좀 높아서 소위 말하는 그 트럼프 리스크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뭐 한 달 지났는데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쪽의 지지율이 좀 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좀 어떤지 설명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당연히 트럼프가 달 것처럼 다 너무 더 그렇게 분위기가 여론이 형성되고 이제 증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볼 건 아니었고 트럼프의 재정 리스크라든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지율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제로 그 그림 보시면 최근에 이제 3월 22일까지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원금이 2월 달 모금액도 2,130만 달러,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1,090만 달러 정도로 나와 있고 지금 전체 모금액도 지금 월등히 차이 납니다. 거의 지금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래서 뉴스들을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당 합의는 됐지만은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팀 트럼프 성향들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내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정연설도 했거든요. 국정연설에서 그 호평이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선거 자금도 굉장히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다. 현재 지금 바이든 캠프가 갖고 있는 현금이 1억 5,500만 달러 정도 되고 트럼프 측이 현재 4,190만 달러 정도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추격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이 그 경합적 7군데 중에서 그 한 군데는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3군데에서는 이제 동률이 나와 상태고 나머지 이제 7개 중에서 10개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동안은 다 뒤졌습니다. 그 퀴닉비 때 여론조사 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 뒤졌었는데 이렇게 앞서 나가거나 박빙이 그런 그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그런데 지금 다자 대결에서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많이 완주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좀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동률인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도 나온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노조에 이어서 철강 노조도 지금 그 US 스틸 인수를 반대를 하면서 철강 노조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어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지금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지금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캠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 투표를 계속 몰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화당 자체 트럼프 자체만의 어떤 그 아젠다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여당 때리기만 해서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얘기가 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제가 그 트럼프의 그 재정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근데 그 재정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략 6,100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공탁금이 4억 5,400만 달러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뭐 압류당한다, 뭐 파산이익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 1억 7,500만 달러인데 2,300억 정도인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거를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파산을 면했는데 일단 10일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부를 이제 실제 할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공화당 거부들이 좀 벌금에 대해서 공탁지원을 좀 하고 있어서 구명질을 잡는다라고 좀 그런 요소가 나왔고 다만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그냥 재판이 그냥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재판 연기를 좀 어떤 연기 작전을 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실제 이제 10일 날 납부가 돼야 되는 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SNS 업체 하나 상장돼 가지고 그게 지금 급등해 가지고 뭐 평가 금이 지금 한 뭐 6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그거를 팔려 그러면 6개월 정도 보호에서 걸려 있어서 이사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줄지 여부는 좀 미지수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중국 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가 그 테슬라를 걷고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판매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런 이야기 지금 들려오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자동차 판매가 많이 올라오면서 테슬라를 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업체들, 특히 뭐 BYD 이런 업체들의 공습이 결국 국내 전기차 뭐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좀 뭐 답답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적자 생존 단계 들어 진입한 이제 중국 전기차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제목이 무서울 지경 중국 BYD 테슬라 꽂고 세계 1위 질주 이런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순이익이 80% 급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제친 첫해 순이익이 뭐 30억 위안이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왔고요. 판매량이 이제 62% 늘려서 302만 대고 테슬라는 180만 대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거의 이제 중국 내에서 판매한 거고 수출 대수는 24만 대인가밖에 안 되고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이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기차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소형차 위주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더그루에서 이제 3월 23일자 나온 뉴스가 그 왕찬푸 비아드 회장이 한 얘기가 지난해 중국 시장이 전기차만 403종이 신차 모델이 판매가 됐는데 모델당 월 평균 판매량이 1,500대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익이 나는 브랜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48%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곧 넘어가겠죠. 50%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비아디가 최근에 이제 그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늘었지만 수익성은 급감을 좀 했거든요. 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뭐 올해 한 20% 정도 성장이 안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수출을 하려고 좀 상당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대부분 팔리고 있는 차가 다 소형차입니다. 판매 상위 10개 모델 중에 B등급 차량이 그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 두 개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A등급. 이거 다 작은 차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그먼트가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을수록 작은 차인데 BYD라든가 돌핀, 홍강, 미니 이런 것들이 모델 3도 좀 작은 차긴 하죠. 근데 다 A등급의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가 소형 전기차 위주로 시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형차 위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LFP 그 배터리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아직까지 그 전 세계 글로벌 그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 한 75%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시장의 그 판매 데이터가 전체 글로벌 전기차의 데이터의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지만은 유럽이라든 북미 쪽의 성장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국 데이터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각종 데이터, 뭐 LFP 점유 이런 것들의 노이즈들은 중국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북미 시장의 성장이 가파라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2032년에 뭐 56% 이렇게까지 신차 점유율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다른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BYD 글로벌 확장 전략이 2, 3년 내에 유효성 검증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지금은 되게 싼 차를 이제 나름 수출을 하고 있지만은 타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BYD의 성장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가 2,80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BYD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수 판매가 96.1%였습니다. 277만 대.
시장 점유율로 이제 11%로 중국 내 1위를 차지했는데, 아까 여기 세그먼트 얘기를 했었죠. 세그먼트 C, 이거보다 더 낮은 등급 위주로 판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체 부품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중국 내 생산을 통해서 조립 비용도 최소화해가지고 싸게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된 것이고요. 여기 이제 BYD 전기차 판매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간 58.8% 정도 했었고,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죠. 그리고 이건 49.2%. 내수는 이렇게 팔았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이제 그 판매된 게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판매가 됐죠.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자체가 적다는 거죠. 수출 판매가. 보시면.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략 자체가 지금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무조건 싼 차만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도 처음에는 수출할 때 싼 걸로 갔지만은 그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성공하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아드 같은 경우가 이게 브랜드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브랜드 이 가치 순위를 보면은 그 벤츠라든가 테슬라, 도요타, 포르쉐, 뭐 BMW, 폭스바겐 이렇게 이쪽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지금 8위에 있는데 비아드가 12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아드가 전기차 시장 전체 세계 1위하고 하는 거는 브랜드 이미지상은 아직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비아드가 갖고 있는 이런 세그먼트는 이 경쟁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아드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있다는 것이 라고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24만 대가 이제 비아드가 이제 지난해 전기차 해외 판매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현대차가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비아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아드의 해외 지역 판매가 24만 3천 대로 이제 전체 판매량의 8.1%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사실 안방호랑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자꾸 이제 비아드를 무서워하고 겁내야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성공하기 어렵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유럽을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량 3위로 올라가기까지 자동차 품질 관련된 기술이랄까 브랜드 이미지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비아드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비아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내 와서도 성공하기는 아직 힘들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비아드가 지금 품질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판매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노하우가 적고 물류에 대한 노하우가 적다 보니까 실제로 비아드 차량의 높은 결함률이 나왔다는 거죠. 일본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수출한 것들이 뭐 표면이 찌그러진다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차량들이 발생됐고요. 실제로 지난 1월 달에 영국 런던에서 비아드 버스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영국 당국이 2,000대 리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품질 문제가 상당히 나타나는 건데, 또 이제 비아드 본사에서 무리하게 지금 판매를 목표량을 할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도 좀 벌어지면서 지금 그 내부 직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럽 내 창고에 그 1만 대 이상의 비아드 재고 차량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인증서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도로 지금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수출에 대한 경험 부족이 상당히 약점을 떠오르는 상황이고, 이런 수출하는 방식이 사실상 그 80년대 방식입니다. 요즘은 거의 현지에서 공장을 져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해외 생산 공장이 없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할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는데, 생각보다 이 차량 가격이 좀 비싸게 지금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가격을 해서 다운시켰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수익성 하락을 감수하면서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나온 내용이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비아드가 아직 장거리 물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일단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이런 물론 보완이 되겠지만은 이 방식이 오래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공장 구축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해외에서 공장을 구축할 경우에 비아드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과연 원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비아드가 뭐 국내 진출한다던가 비아드 때문에 어떤 비아드 무서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좀 과한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그 24년 들어가지고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리튬 가격도 약간 반등을 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데, 향후 좀 2차 전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왔죠. 바닥은 분명히 쳤습니다. 바닥은 친 것 같고, 그리고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해서 그 ACM 812 그 양극재에서 이론가가 반등도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리튬 가격이 한창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 생각했던, 예를 들면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20만 위안일 경우가 지난해 한 10월 말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현재 아직까지도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반토막 이상 났다가 좀 더 올라왔는데, 여전히 리튬 가격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그 어떤 추세적인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은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적어도 탄산리튬 기준으로는 한 20만 위안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재고평가 손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싸게 산 것보다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가겠지만은, 회계상으로는 3개월 평균 정도로 잡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없는 구간까지는 한 3분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라든가 지금 주로 많이 갖고 있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강한 반등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 지금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RF법과 AMPC 수혜가 되는 종목 섹터에서 그때 미래에셋에서 제시한 걸 봤을 때 전액 쪽 말씀 좀 드렸었고,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 그 김철주 애널리스트가 미국에 올해 이제 3월달 전기차 판매 전망 요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전기차 침출이 8% 정도이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 정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나온다. 2월 달보다 23% 정도인데, 이 부분 볼륨 자료인데요. 아직 3월 달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닌데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확정치랑 아마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의 전기차 수요는 지금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닛산 등의 그런 그 완성차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북미 쪽의 전기차 수요는 견조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도 그렇고 북미 그 완성차 기업들도 현대도 그렇고요. 지금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리고 있죠. 캐중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캐파 증설 계획을 변화시키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에 대한 좀 집중 투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포드라든가 이제 GM이 미국 쪽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요거 그 토동이님 그 텔레그램에서 가져왔고요. 닛산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늘리고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 시장이 이제 그 캐중 구간을 넘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준에서 점도표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고, 그 경로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에 대한 판매가 더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그 해투자에서 그 산업별 밸류체인이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가져와서 수정을 한 건데, 이게 공개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져올 수는 없었고요. 제가 나름의 이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체인을 정리한 건데, 요 광물에서 배터리 소재에서 이제 배터리 셀 가는 요 밸류체인을 정리를 해봤고요.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그 광물을 하는 업체가 주로 에코프로, 포스콜린스, 금양이라는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딱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피챔, LNF, 코스모 흰소재라는 기업들이 있고, 양극재에 도전제가 들어가죠. 도전제를 하는 기업이 LG화학이라든가 나노 흰소재, 그리고 이 도전제 원료를 공급하는 게 제이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박 쪽에는 뭐 삼알루미늄, DI동일, 롯데알루미늄은 비상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그 인터배터리에서 뭐 알루미늄 막 한다고 좀 발표를 한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는데, 아직까지는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는데 양은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양극재 들어가는 전구체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프로버티랑 에코앤드림이랑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거 관련된 회사들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급구 쪽에서는 좀 더 간단합니다. 이제 포스코피체엠이 흑연을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인조 흑연도 하고 있죠. 바인더 쪽은 산소 케미칼이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는 그래서 리서치에서 대주전자재료는 되게 힘들게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나와서 영상이. 그리고
SKC도 실리콘 응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를 가장 큰 캐파와 양쪽 모든 타입을 다 하게 될 게 아마 포스코홀딩스가 뭐 이걸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엔트 도전제도 음극제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 음극 다 들어가기 시엔트 도전제라서 LG와 이제 나노신스의 제이오 똑같이 들어가고, 동박 쪽은 지금 가장 캐파 막 큰 거는 SKC고, AI 그 반도체 동박 쪽에 어저께 뭐 들어간다 해서 상한가 나왔던 게 솔루션 소리였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사실 반도체 동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동박이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그 큰 캐파를 갖고 구축할 2025년까지 가장 큰 캐파를 구축할 게 SKC고, 따라가는 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반도체 쪽에 동박을 하는 게 이 두 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아는 이제 이쪽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후발주자인데, 보시는 거는 요 그 선발주자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아래법에 대해 본격 보조금 수혜가 되지는 않지만은 중국 업체들이 동박 업체가 거의 40개가 넘어요, 중국 내에서. 그런 업체들이 좀 정의가 될 것이고, 북미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들 대신에 이제 국내 업체 거를 상당히 그 좋은 품질이 동박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국내 업체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아래법에 대한 수혜를 강조드렸던 게 요 전액 쪽이었는데, 그래서 전액에서는 뭐 지금 엔캠이 어제 그 SNE 리서치에서 낼 행사에서 엔캠이 발표한 게 2030년까지 304만 톤 캐파 구축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 좀 그 SNE 리서치 관련 뉴스가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는 차이가,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소재가 주로인데 전액 쪽에서 국내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북미 쪽에 그 솔브레인 MI 그 캐파 구축하는 건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 차이가 있고, 동아기업은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이제 전액 쪽에서 이제 국내외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기업 자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엔캠만 직접 하는 거고요. 덕상테크코피아 동아기업,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덕상테크코피아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요 같은 경우가 아마 지난번에 그 바이오 그 중간체 납품 때문에 상한가 나오고서 눌림 나오고 급등했는데, 어제 급락한 게 그 오버행 이슈가 이제 한 99만 주니까 100만 주 정도가 4, 5, 5일날 출회되는 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눌렸는데, 아마 그 4월 5일날 실제로 물량 출회돼가지고 빠지게 되면 또 그런 때 기회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저희도 19,000원 뭐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지금은 조금 부담될 수 있다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엔케이에서 직접 많이 하고,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직접 하고요. 그리고 덕산테크코피아가 올해부터 이제 전액 첨가제 쪽에 뛰어들었습니다. SK온과 같이 공동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전액 첨가제 시장에 들어갔고요. 덕산테크코피아는 SK온 쪽으로과 LG 쪽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SK온 쪽으로 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이 그 전액 첨가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HN도 인터배터리 때문에 이후에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전액 첨가제라든가 도관이라든가 도펀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판가 정책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매출 추정이 아직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배터리에서 그 다른 유튜브 영상 인터뷰에서 회사 관계자가 매출 목표 향후 2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될지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도가니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간에 지금 판가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추적이 좀 필요한 거지. 지금은 이거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 쪽은 SKIT랑 WCP랑 LG화학이 있는데, LG화학이 도레이랑 합작을 해서 미국 공장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본 업체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도 하고, SKIT 자체는 좀 시가총액이 좀 다소 좀 높다는 그 평가가 좀 있고요. 보려면 WCP 정도인데, 전액은 중국을 대체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거의 독점 구조가 갈 수 있는데, 이쪽은 중국은 배제시키도록 일본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과정 구조 가능성이 높고 있고, 또 LG화학 자체적으로 지금 분리막을 상당히 캐팔 크게 가져가서 낙수가 상당히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양극재랑 전액은요, 그 ROIC가 높습니다. 투자자본 이익률이 높은데, 이 분리막이라든가 셀이라든가 응급제라든가 이런 쪽은 ROIC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라든가 전액 쪽이 그 소재 쪽에서는 탑픽이 됐고, 가장 높았던 게 양극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탑픽이 먼저 된 이유가 있던 것이고, 바인딩 계약은 없지만은 이제 중국 업체를
걸 대체하는 게 이제 이쪽 전액 쪽이 빠르기 때문에 실적 매출 성장률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이쪽 좀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쪽은 우리나라 이제 일단 배터리 3사가 핵심이죠.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또 SK 온이 연결되는데 금양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인터 배터리에서 이제 원통 배터리 4695 개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통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죠. 근데 TCST는 좀 먼저 움직여가지고 신고가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인터 배터리 이후에는 뭐 동국산업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 뭐 산신 EDP 다른 후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원통 배터리 쪽은 최근에 시세를 내고 나서 지금 차익이 나오면서 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 돼요. 이쪽은 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후발주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님이신 이창호 부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